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건강염려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의과대학생들이 건강염려증에 걸리기도 하나요? 의과대학을 다니게 되면은 본과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병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병리학이라는 과목은 원래는 현미경으로 세포를 봐서 진단을 하는 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암을 내과에서 진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을 진단하는 분은 내과 의사가 아니라 사실은 해부병리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위에서 조직을 떼낸 다음에 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전체 세포 중에 암세포가 10개 중에 몇 개에 해당되느냐를 보고 우리는 암이다 아니다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해부병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병리학을 배우게 되면은 어떤 병일 때 세포와 기관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이게 되지만 수도 없이 많은 병의 이름과 증상을 동시에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관계된 병을 배우게 될 때는 다들 뭔가 소화기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호흡기 병을 배우게 될 때는 다들 뭔가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이 확 커지고 부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닐까, 조금만 얼굴이 노을해지면은 황달이 아닐까 하면서 각각 진단을 붙여보게 되는 거지요. 옛날에는 몸이 부으면 몸이 붓나 보다 그랬는데 병리학을 배우면서 몸이 부으면 나는 혹시 만성 신장염이 생긴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과대학생들은 이제 한참 A에 대해서 배우다가 B로 넘어가면은 잊어먹고는 하는데요. 진짜 본인이 병에 걸리지 않았나 다른 친구들 몰래 병원에 가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생이 건강염려증에 걸리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면 건강염려증일 수 있습니다. 요새는 건강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텔레비를 봐도 정보가 너무 많고 홈쇼핑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홈쇼핑에서 팔면서도 일종의 건강 정보를 주지요. 인터넷에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보이고 사진으로도 보고 최근에는 챗GPT한테 진단을 의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증상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우리 인공지능께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병을 알려줍니다. 확증되지 않은 거니까 꼭 병원에 가보라고 꼭 친절하게 얘기도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몸에 어디 이상이 있지 않나 하고 병원에 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병원에서 크게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검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건강염려증 환자분들은 거기에서 안심이 안 됩니다. 혹시 이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못했을지도 몰라 하고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A라는 병은 아니구나 라고 안심하시는 게 아니라요, 혹시 그러면 B라는 병은 아닐까 해서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요 하면은 안심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건강염려증 환자분들은 안심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왜 도대체 계속 병원에 다니는 거냐고, 왜 의사를 믿지 못하는 거냐고 야단을 맞게 되면은 더욱더 불안해지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건강염려증은 더욱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꾀병하고 건강염려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꾀병은 안 아픕니다. 건강염려증은 진짜 걱정합니다. 꾀병은 자기가 병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꾀병인 사람은 본인이 실제 병이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염려증인 사람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과 관계가 되어 있는 정신과 질환 중에서 꾀병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진짜 배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배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분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떠맡게 되었을 때 배가 아파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에서는 꾀병이라고 합니다. 검사 이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당사자는 진짜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진짜 묘한 허위성 장애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꾀병을 부리는 건 맞는데
꾀병을 부릴 이유가 없을 때 꾀병을 부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꾀병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항상 목적이 존재해야 됩니다. 학교에 안 가려고 아프다. 자, 여기는 목적이 존재합니다. 학교에 안 가겠어.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프다. 목적이 존재합니다. 보험금을 타내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 돈을 번다는 표현이 좋지 않지만 어쨌든 보험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돈이 벌리는 거니까요. 엄마 아빠가 너무 야단칠지 모르니까 드러누워서 아픈 척 해야 되겠어. 야단을 안 맞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목적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본인이 왜 아프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 목적 없이 꾀병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관심을 끌려고 그런다라고 주위에서는 판단하게 되는 수가 있지요.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참 신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뭔가 힘든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병을 갖다 꾀병을 부릴까 고민하다가 이분께서 정신과 질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검사 받으러 가자 그러고 병원에 가야 되고 돈도 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들려 하고 꾀병을 갖다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분 때문에 곤란을 겪었고 나중에 의사가 너무너무 곤란해하는 것을 보고 꾀병의 목적을 이룬 후에 이분이 의사한테 얘기했다 그럽니다. 사실은 꾀병이었어요. 의사는 허탈해 했지요. 그런데 그 의사가 몇 년 뒤에 진짜 그분을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병원에서. 아니 왜 아직도 병원에 다니세요? 했더니 그분이 얘기했답니다. 그 다음에 진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꾀병을 부려서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병원에 마지못해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진짜 위암이 발견되는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병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꾀병 부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몸의 이상은 어떤 질병에 생기게 되나요? 몸에 이상이 있는데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고통스러운 어떤 이상이 느껴지는데 그게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때 신체형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까지 엄청난 기능 이상은 아닌데 혹은 기능 이상은 없는데 과도하게 걱정을 하면은 그때는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몸에 굉장한 이상이 있으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짜증이 나건 재밌는 게 하나가 없건 뭔가 마음도 편하지 않고 우울증의 증세를 같이 동반하게 되면은 그때는 건강염려증이나 신체형 장애보다는 우울증 쪽을 좀 더 우리가 맞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심한 긴장, 숨막힘,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그런 게 발생하면서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지? 하고 걱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는 공황장애를 생각하게 됩니다. 몸은 아픈데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 정신과에서 진료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강 개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그래도 본인이 이상을 느끼고 안심할 수 없고 계속 원인을 찾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모두 공통점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염려증이나 신체형 장애는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건강염려증이나 신체형 장애가 있으면 실제로 아프지 않아야만 되는 것을 아프기 때문에 이거를 심리적 요인, 마음의 병이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을 꿉니다. 꿈에서 아픕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내 팔다리가 아픈 건 아니지만요. 우리 뇌에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꿈에서 아픈 거예요. 비슷하게 내 사지 육신에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도요. 우리 척추신경과 뇌신경은 아무 이유 없이 통증을 느끼고 배가 아프고 몸이 이상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마음의 병, 심리적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몸이 아픈 줄 알았는데 우울증인 경우도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한의학에서 우울증에 해당되는 병은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아주 슬픈 기분이 드는 게 아니었어요. 울적한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뭔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츠병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우울병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지요. 뭔가 침체되고 가라앉고 몸이 힘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이라고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슬프고 죽고 싶고 꼼짝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신체 증상이 우울증의 증세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화병에 걸렸다고. 그러나 화병의 특징은 우울증보다 사실 화병은 더 와닿게 되는 게요. 화병은 가슴이 막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그게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화병이라고 표현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몸이 아픈데 진단이 나오지 않을 때 우울증인데 약을 드십시다 그러면은 난 우울하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사가 화병인데 치료를 받으십시다 그러면은 화병인데 몸이 아플 수 있다 하고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가끔씩 이비인후과, 내과, 안과 모든 과를 다 돌면서 아픈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정신과에 오시고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후 좋아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라고 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에요. 정신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데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옳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몸이 매우 아픈데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마음의 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사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뭐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마음의 병이 아닌 거지요.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아무리 아픈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치료하게 되는 이유는 마음의 병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통증과 많은 부분이 해당 장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나의 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뇌가 없습니다. 팔이 잘렸습니다. 아플까요? 안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팔이 없는데도 팔이 계속 아픈 병이 있습니다. 환상통이라고 합니다. 팬텀 페인, 유령 통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아프냐? 결국은 팔이 없더라도 과거에 통증을 연결해 주던 척추 신경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뇌에서 신경에서 통증을 느끼면은 아픈 거예요. 그거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이 아픈 게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는데 진단이 되는 환자분한테 심리적 문제로 아픈 것 같습니다 하는 거는 옳지가 않지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치료하는 약을 우연히 정신과 의사들이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완벽하고 좋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울증은 통증을 야기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해도 통증을 없애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건에 있는 뇌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가 건강염려증인 경우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나요? 부모가 건강염려증인 경우 본인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건강에 걱정을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걱정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작은 증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하게 걱정을 하고 꼭 병원에 가고 그러다 보면은 자녀도 일정 부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또 부모가 건강염려증인 경우 부모 중에 한쪽이 몸이 아파서 계속 아프다 하면서 자녀에게 짜증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신체로 신체형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녀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오히려 돌보고 위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지요. 그런 경우 가끔씩은 어른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봤어. 항상 부모님을 돌보는 게 나의 일이었지. 그래서 가끔 생각해. 나 같은 부모를 둔 자식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아프다면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면서 나를 갖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애써주는 거를 하나도 몰라 해. 너무너무 힘들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필요한 병원약은 드시지 않고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만 찾는 심리는 뭘까요? 주위에서 보다가 보면은요, 모든 과에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와서 치료를 하자고 하는 경우 상담만 받고 막상 약은 드시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계속 아파왔던 거예요. 본인은 만성피로증후군인지 근막통증 증후군인지 너무너무 고민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썼어요. 주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20년 동안 얼마나 본인이 한 게 허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까? 완전히 본인의 삶이 아무 이유 없이 망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단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할 병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진단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내 병은 나만 알아 하고 진단을 하게 되시는 거지요. 내 병은 나만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치료법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힘드셨는데 아무런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그분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마음 역시 이해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 진찰을 하고 치료를 했을 때 선생님, 이 건강식품은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으면서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저는 대부분 먹어도 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치료를 하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봐도 될까요? 저거를 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해도 된다 그럽니다. 위험하지만 않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 않는다 가정하게 되면은요, 저는 그냥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보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때로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제가 준 약으로 환자분이 나은 것 같은데 환자분은 제가 준 약이 아닌 다른 거를 먹고 나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옛날에는 아득바득 우길까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요새는 환자분이 다 맞는다 그럽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환자분이 편해서 계속 오게 되시더라고요. 결국은 뭐를 먹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환자분이 나으면 되지요. 설득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또 다른 병원에 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위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건강염려증 환자분이나 신체 증상이 위주인 우울증 환자분들을 보면은요, 자꾸 설득하려 들합니다. 병원 가도 소용없어. 이제 그만 받아들여.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슬퍼져요. 그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많은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그때 내가 참 아프겠구나 하면은 계속 그거를 믿고 병에서 못 벗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저는 공감해주고 아프다는 거를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공감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한번 정신과에도 가보면 어떨까 하게 되면은 미안해서라도 가게 되거든요. 야, 너 생각 잘못한 거야.
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오히려 더욱더 말은 안 하게 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은 그분을 지배하게 되고 그게 부정당하면 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만 내가 살아온 모든 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픈 얘기 계속 들으면 엄청 짜증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책은 아프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 그러면은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건 우울증일지 모르니까 저절로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판단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결과를 위해서는 결국 그분의 편이 되어주는 태도를 보여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같은 편이니까 나중에 말을 들게 되지요. 너는 잘못했어 라고 다른 편이 되잖아요. 그분은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몰라도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병이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원인을 알아도 고칠 수 없는 식이난치 질환이 너무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아무 이유 없이 아픈 거는요,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사라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프고 기능에 이상은 있는데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로 영원히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인은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의료기계는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병을 갖고 계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다 그래서 꼭 민간요법이나 혹은 건강식품이나 다른 치료를 필요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가 되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아플 권리가 있습니다. 원인이 건강염려증이 되었건 신체형 장애가 되었건 막상 내가 아픈데 검사에서 이상이 없잖아요. 당사자들은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아프지 않아야만 되는 건데 내가 아프고 있나? 사실은 내가 아프지 않은 건데 아픈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은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의 위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위가 아파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난 위가 아플 권리가 있습니다. 내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나에게는 몸이 아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플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아플 권리를 인정해 줄 때 그 누군가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원인은 없더라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불이 나게 되면은 원인과 관계없이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집니다. 원인이 누전이건 방화건 물을 끼얹으면요, 불이 다 꺼집니다. 아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아픔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몰라도 치료받고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